자,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얼음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수동에 있었던 사한당과 동빙고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쩌다가 보물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지도를 한번 다시 되짚어 옥수동을 찾아보면 바로 지금의 옥수동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 두모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두모포라고 하는 말은 두묵계가 한자화된 것인데요. 즉 이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포구다 해서 두묵계, 이 계자가 포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모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옥수동이 자리 잡게 됐고요. 그 옆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이곳에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옆 동네가 바로 무쇠막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의 금호동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날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청계천이 이렇게 중량천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금에는 지하화돼서 볼 수 없는, 당시에는 이 한천이라고 하는 물길도 이곳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천, 그리고 중량천, 이렇게 세 물길이 만나는 곳에 오른편에는 큰 목장들이 있었으니 그 목장은 주로 말을 키우는 목장이었고요. 암말만 키우는 곳, 순맛을 키우는 곳. 그러다 보니까 말이 병들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제단이 있었으니 선목단, 또 마조단과 같은 제단들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말 목장들이 여기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성동구 지역은 구획이 돼 있지 않고 마을이 별로 없는, 이런 결국 넓은 뜰로와 일부 산이 있어도 그 산의 이름이 응봉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쪽에도 응봉이 지금 있는데요. 이 응봉이라고 해서 샘의 사냥을 즐겨 했다고 해서 매응자가 쓰여진 매봉, 응봉 등의 100여 미터의 나지막한 봉우리가 있는 한강변의 지역이 바로 지금 이 옥수동, 금호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구획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은 1936년도에 이 경성시가지 계획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이제 새롭게 도시 구획 정리를 위한 작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소위 행정 동명들이 이때 이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행당동, 이런 명칭들, 사근동,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왕십리는 당연히 있고요. 자, 여기 행당동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당동이라든지 상왕십리, 하왕십리동 등의 표시가 돼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차역, 왕십리역이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왕십리역 지역이 되겠네요. 여전히 아직 이 뚝섬 지역은 서울시로 편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리로 표시가 돼서 둑도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오늘 지금 이제 위성사진 지도로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 등과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된 지역이 이 옥수동, 금호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다리가 바로 이 동호대교 다리가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 성수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이제 성동구 지역의 옥수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빨간 표시를 한 지역이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옥수동 성당 자리입니다. 그 성당 자리에서 한강변 방향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자, 약수동에서 옥수동으로 넘어오는 이 독서당 길, 이 고갯길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옥수동 성당이 있게 되는데 1956년도에 옥수동의 전경을 보면 정말 한적한 전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한강변으로 미루나무는 있었지만 강변으로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왜? 이곳은 늘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큰 기와집이 이 앞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와집이 있고 저 멀리 경원선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찻길 쪽에는 제방이 현재 쌓여 있어서 그 제방 위로 기찻길이 놓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보셨던 그 한옥이 바로 쌍호정 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선 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조의 뒤를 이었던 그 효명세자의 부인이 바로 그 신정왕후 조씨였죠. 조대비라고 불렸던. 그래서 특히 그 고종이 즉위하는데 실제로 왕실 내에서 최고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했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분이 태어났었던 태몽에 소위 호랑이 2마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쌍호정터가 되겠고요. 바로 그의 집터가 있었던 생가터가 있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현재는 그 자리가 옥수동 삼성아파트가 들어서 그 안에 유치원의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지역에 지금 옥수역이 있는데요. 옥수역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쪽에 자그마한 공원에 이 두묵의 나루터 표지석이 현재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묻개라고 하는 것이 요즘 다시 설명드리면 두물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개가 포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마포 나루 할 때 마포가 예전에는 3개 나루였죠. 이렇게 붙인 것과 똑같이. 그래서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나루터다 해서 두묵개 나루터. 지금은 이곳이 강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바로 이 옥수역 근처가 나루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나루터가 있었던 옥수역에서 달맞이 고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입구에 이런 벅수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입구에 마을의 잡귀가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람 모양의 돌로 만든 이런 장승이나 벅수를 세웠던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벅수를 지나게 되면 이제 마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미타사 가는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 그 절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옥수 현대 아파트고요. 그 자리 현대 아파트 입구에 2개의 표지석이 현재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가 동빙거 터였다. 그래서 주로 종묘나 사직과 같은 국가 제례를 지내는 곳에서 쓰이는 얼음을 보관했던 창고터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는 표지. 그러다가 이게 동빙고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표지석이 사한단이라고 해서 바로 이 사한단 터가 이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한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씨라고 하는 물과 비의 신에게 얼음이 잘 얼게 해달라고 빌었던 바로 제단이 이곳이고 이곳 가까이 빙고가 있어서 여기서 이런 제를 지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빙고라는 것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동빙고 쪽은 제사용 얼음을 보관했고 서빙고 쪽에는 왕족과 양반들에게 분배되는 얼음을 보관해서 실제로 동빙고에 비해서 서빙고의 규모가 훨씬 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빙고에 얼음을 보관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이 될까 싶은데
실험을 해보니 얼음 50%에 짚을 채운 상태로 보관을 하면 6개월이 경과돼도 얼음의 양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잔존했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냉장고라는 게 없던 시절에 정말 조상들의 훌륭한 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빙고는 다 목빙고이다 보니까 현재는 전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빙고 중에 경주의 석빙고 같은 경우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빙고나 동빙고에 있었던 빙고들은 현재 그 실물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운영했던 빙고에 얼음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장빙을 했던 거를 보면은, 이 동빙고의 경우는 단위가 정인데요. 이 정이라는 단위는 한 덩어리, 얼음 한 덩어리가 45, 21, 30cm의 한 덩어리를 일정이라고 불렀다는데, 동빙고에는 한 10,000개 정도의 얼음을 저장을 했고, 서빙고의 경우는 134,974,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서빙고에 얼음이 저장되는 장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규격대로 이렇게 잘라서 저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관빙 말고 민간인들이 소위 장빙을 하는 예들이 조선 후기에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한강 하류인 망원, 합정, 양화진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주로 무슨 용도였느냐 하면 생선을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한 이런 빙어선의 용도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죠. 실제로 관빙보다 사빙고가 훨씬 더 많았던 이유는 이게 잘만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만 량을 투자했을 때 최소 2만 량에서 최대 그 20배까지 대박을 낼 수 있었던, 그래서 주로 이 빙어선 영업에 이 얼음이 사용되었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조기, 그래서 3월 달이면 저 영광 칠산포 지역에서 나오는 알이 가득 뺀 알배기 생조기를 이렇게 얼음에 냉장을 해가지고 소비지까지, 도시까지 이렇게 운반을 잘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빙어선 영업에 냉장선이 주로 당시에 쓰여지면서 사빙업이 크게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빙고라고 하는 것이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림으로도 이게 남아있는데, 강세왕이 그린 서빙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 이렇게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를 보게 되면 서빙고와 동빙고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이 용산 가족공원 이 동쪽 지역에 이 동빙고 서빙고동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특이한 점이 이렇게 부군당이라고 하는 재래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동빙고동에도 그렇고 서빙고동에도 그렇고, 이 사안당과는 별개로 이곳에서 이런 빙고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부군당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군당에 모셔져 있는 이 제단의 그림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제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곳에 이런 돈을 출연해가지고 이런 제사를 지냈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남아있어서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출신 성분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를 지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얼음이 그 당시에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군당 신앙이 남아있어 현재도 그런 전각들이 전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와서도 이 얼음 채취는 거듭되게 됩니다만 1910년대에 저희 부산이나 군산 같은 항구 도시에는 이미 제빙 회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뭐 경성 천연빙 회사, 조선 천연빙 회사 같은 일본인 소유의 회사들이 결국 이런 얼음들을 주로 수산물 냉장을 위한 얼음을 독점해서 생산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 말고도 1930년대에는 인공빈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천의 오염이 주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1960년대까지 이 천연빙은 계속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음식 보관용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1975년쯤에 오게 되면 워낙 한강이 오염이 되면서 결국은 한강의 얼음 채취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천연빙은 보건에 위험하다,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서 노란 색깔의 식용 얼음을 먹는 게 안전하다, 이런 이 보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이 준 정말 큰 보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